자, 교재 36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요, 신앙로 개척 이후에 17세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동남아시아의 무역의 주도권을 네덜란드가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나가사키를 통해서 일본과의 교역, 타이완의 식민지 건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청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만 서양 상인들과의 교역을 허용했냐면은 공행이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을 통해서만 서양 상인들과의 교역을 허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청나라의 공행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때 17세기에 뒤늦게 동아시아의 무역에 뛰어들었던 영국이 네덜란드와의 전쟁을 통해서 18세기로 가게 되면은 동아시아의 무역을 영국이 주도권에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청의 공행과 무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국에서 차 문화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차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영국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발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영국이 그러한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나라에다 뭘 팔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아편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은유출, 중국의 청나라인들의 건강의 악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후에 아편 전쟁의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화 잘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리고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에서 감자, 고구마 같은 구황 작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식량 생산 확대에 기여하였고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신항로 개척 이후에 서양에서 동아시아로 들어왔던 여러 가지 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어서 왜 신항로 개척 이후에 세계 각국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신항로 개척 이후에 상인들도 동아시아에 왔지만 크리스트교를 포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과 동아시아 각 지역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했던 단체가 있었어요.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예수회. 들어는 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그러면은 뭐 루터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봤나요? 네, 이런 어떤 신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수도회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16세기에 창설이 된 카톨릭 수도회이고요. 16세기 후반에서부터 18세기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왕성한 포교 활동을 했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워진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예수회에서 세워진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들의 경우에는요, 저마다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나요? 모르겠지, 옛날 영화라서. 그러면 넬라 판타지아는 알지? 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오보에로 연주하는 곡. 자, 그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곡이 왜 유명해졌느냐?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삽입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아메리카 원주민,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마존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그 서양 선교사가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내용.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 영화가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이거든요. 거기 초반부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요, 선교사가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오보에로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되지. 그러자 이 선교사가 품에서 성경책과 십자가 같은 것들을 꺼내면서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무엇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의 목소리에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그들에게 필요하거나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선교사들에 의해서 대포 제조, 천문, 역법, 지리학과 같은 서양의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동아시아에 소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교재에서 한 가지 예로 들어놓은 게 무엇이었냐면은 칩시다. 홍위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홍위포는 선교사가 만든 대포는 아니고요. 명나라가 이것을 구입을
선교를 할 때 선교사들이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대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홍위포는 뭐냐면요, 네덜란드인들이 만들었던 대포를 명나라에서 수입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혈색이 좋으면 얼굴이 이제 불그스름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붉은 오랑캐가 만든 대포다라는 뜻에서 홍위포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요거는요, 후금의 누르하치가 만리장성을 공격하다가 날아온 홍위포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고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그의 아들의 홍타이지가 명으로부터 홍위포를 입수해서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을 포격을 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서양인 선교사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 2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테오 리치 들어봤나요? 네. 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비추실게요. 명나라 때 활동했던 이탈리아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였습니다. 중국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했어요. 자, 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명나라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떠한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지도학이라든지 수학과 같은 이러한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문학이라든지 지도학이라든지 등등등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명나라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하면서 어떠한 업적들을 남겼느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요. 첫 번째, 밑줄 칩시다. 곤여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를 제작했어요. 곤여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거기 선생님이 교재에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곤여만국 전도의 사진을 넣어놨는데 흑백으로 인쇄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일 테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래도 얼추 윤곽이 보입니다. 보이나요? 보여요, 그죠? 자,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계 지도하고 어떻게 생겼나요? 얼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거 배우기 전에 동아시아사에서 배웠던 세계 지도로 소개된 게 뭐였었냐면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거였어요. 기억나나요? 그렇죠. 지도 전 세계 절반 가까이가 뭐였어? 중국이었고 그 나머지에 이제 기타 등등의 나라들이 그려진 지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표현한 지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 곤여만국 전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계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곤여만국 전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세계는 무지무지 넓구나. 중국이 물론 큰 나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세상에는 넓은 세상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인들의 세계관을 확대시켜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곤여만국 전도라고 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밑줄 칠게요. 서광괴라는 인물, 서광계라고 하는 인물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 사람은 명나라 말기의 학자이자 관료였고요. 마테오 리치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로부터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자, 이 서광계랑 마테오 리치가 함께 무엇을 번역하느냐? 유클리드의 기하원본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합니다. 한문으로 번역을 해요. 자,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기원전 4세기, 기원전 300년경을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고요. 이 사람이 남긴 기하학에 관련된 책이 바로 기하원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요거를 함께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명나라의 유클리드의 기하학 이론 같은 것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식만 가르쳐주고 선교활동을 안 했느냐? 포교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 사람의 포교활동과 관련된 저작이 무엇이냐면요. 밑줄 칩시다.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은요. 최초로 한문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한 책이고요. 거기 보면은 문답서라고 되어 있는데 문답서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하면은 마테오 리치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적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마테오 리치의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유교, 불교, 도교 같은 이런 어떤 종교들의 이 교리를 이용을 해서 빗대어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설명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테오 리치가 나이가 들고요. 이제 죽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이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선교활동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중국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농업 중심 사회라서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농사를 준비하고 언제 수확을 하고 하는 그런
날짜를 계산하고 달력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날짜를 계산하고 달력을 만드는 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역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짜를 계산하고 달력을 만드는 거를 역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마테오 리치를 로마 교황청에다가 중국 사람들의 역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 역법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가진 선교사를 이후에 파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테오 리치의 요청에 의해서 이후에 도착한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도 중요해요. 아담 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담 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비춰칠게요.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때까지 활동했던 독일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였습니다. 명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명나라 망했고요. 이후에 청나라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담 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무슨 전문가라 그랬나요? 어떤 전문가라 그랬나요? 역법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천문학, 역법 이런 것들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담 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 샬이 와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역법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시헌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헌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시헌역을 만들어서 청나라 역법을 시헌역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 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시헌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밑주십시다. 서양 역법에 기초해서 24절기와 하루의 시간을 정밀하게 계산해낸 역법서였습니다. 그 이전에 명나라 때 사용되었던 역법서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낸 달력이 바로 역법서가 바로 이 시헌역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명절은 양력으로 하나요, 음력으로 하나요? 음력으로 세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력 달력, 우리가 음력으로 명절을 정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시헌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시헌역이 아직까지도 사용되는 음력 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조선의 왕자가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바로 소현세자였어요. 그죠? 자,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하는데 청나라가 어떻게 대해줬다 그랬나요? 잘해줬어요. 그죠? 자기들이 오랑캐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흡수하고 소화해낸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때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누굴 만났느냐? 아담 샬을 만났어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귀환할 때, 돌아올 때 이 아담 샬로부터 받았던 천주교나 천문학 서적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오면서 조선에 소개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 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에 와서, 동아시아에 와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들이 유럽에 또 많이 소개가 되기도 하였어요. 그러면서 유럽인들이 유교라든지 중국의 통치체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교사들 외에도 서양의 문물을 전해 유럽인들은 교과서에 몇 명 소개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부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국적의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예요. 이거 비슷한 이름의 유튜버도 있지 않았나? 부베.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때 되게 인기 많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좀 머리숱이 많이 없는 아저씨, 그치? 맞지? 아, 그죠? 기다리면서 같은데. 자, 이 부베라고 하는 사람은 황여 전람도라고 하는 중국 최초의 실측 제도를 제작해 주기도 했어요. 실측 지도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실제로 측량해서 만든 지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카스틸리오네는요,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이자 화가였던 사람입니다. 명나라에 와서 중국에 와서 서양화의 기법을 소개해 주기도 했고요. 원명원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명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청나라 때 만들어진 서양식 궁전이에요. 강희제가 자신의 아들인 옹정제에게 생일 선물로 준 겁니다. 한때 동양의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히 크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궁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아편전쟁 때 폭격을 받아가지고 파괴가 돼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은 좀 기억해 둘게요. 비춰줄게요. 벨테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이 벨테브레이는 일본으로 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부서져서 제주도에 떠밀려 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홍위포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인조 때 조선인으로 귀화시키고요. 박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병자호란에 참전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벨테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30년 뒤에 이 제주도의 또 다른 네덜란드인인 하멜이 떠밀려 왔을 때 그 사람과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 또 이 벨테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하멜은요 1653년에 제주도에 떠밀려 왔던 사람이에요. 원래 일본 나가사키로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선원들과 함께 제주도에 떠밀려 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조선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조선 정부에서는 특히나 이 서양인들을 마치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바닷가에 떠밀려온 서양인들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이템을 주었다? 같은 약간 요런 득템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은 벨테브레이 지난번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주었더니 뭘 해줬어요? 홍위포의 제작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화포 제작이나 사용법 쪽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조선에 머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하멜은 다시 나가사키로 보내달라, 난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템을 주었다라고 생각했던 조선 정부에서는 안돼 가지마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몽둥이로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면서 조선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 하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몸이 튼튼한 사람이었나봐. 자기랑 같이 잡혀왔던 다른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감옥살이 그 다음에 이제 매질 요런 걸 당하다가 결국에는 막 죽어나가는데 하멜은 끝까지 살아남았고요. 나중에 결국 나가사키로 탈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도 막부의 협조에 따라서 네덜란드로 귀환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쓴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조선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적은 책이 되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좋게 썼을까요? 나쁘게 썼을까요? 나쁘게 썼어요. 그죠? 자기를 강제로 부려먹었다라는 아주 나쁜 단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하멜 표류기를 쓴 것도 자신이 조선에서 강제 노역하면서 한 푼의 임금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청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없어서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갔다면은 하멜 기념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네요. 네. 자, 그 다음 이 사람도 좀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믿으십시다. 윌리엄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출신의 항해사이고요. 네덜란드 선박을 타고 일본에 가다가 떠밀려 왔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기하학, 수학, 항해술 이런 것들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도 막부를 막 세웠던 당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그의 관료들에게 이런 어떤 서양의 지식들을 가르쳐줬던 사람이고요. 영국식 배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윌리엄 애덤스는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외교 고문으로 임명이 되고요. 미우라 안지네라고 하는 일본식 이름을 하사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너는 허리에 칼을 차고 다녀도 돼 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허리에 칼을 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무사가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서양인 최초로 일본의 사무라이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미우라 안진 윌리엄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교과서에 보시면은 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써 있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무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어떠한 서양의 문물들이 전해졌는지까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의 수업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에스파냐 상인의 활동의 결과, 포르투갈 상인의 활동의 결과, 영국 상인의 활동의 결과 모두 다 은이 중국으로 명나라 또는 청나라로 흘러들어가게 하였다. 이 유럽 상인들의 활동의 결과 세계 곳곳의 은이 결국에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남은 시간 왜 중국으로 세계 각국의 은이 흘러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에어컨 좀 꺼도 될까? 내가 여기 바람을 직방으로 맞고 있다 보니 좀 그렇네요.
자, 봅시다. 왜 세계 각국의 은이 모두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느냐? 그것은 명나라, 청나라가 밑줄 칠게요. 은본위 경제체제를 확립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은본위 경제체제란 무엇이냐면요. 은이 화폐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데 금 말고 다른 거, 은 말고 다른 것들도 쓴다는 소리죠. 금이나 동, 구리 같은 것들도 쓰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물건을 사고 팔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가치는 무엇으로 계산했다? 은으로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은본위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은본위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원나라 말기에 교초의 오타예요. 가지 아니고 가치입니다. 원나라 말기에 교초의 가치가 급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교초를 남발하였기 때문이에요. 글자를 읽을 줄은 알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자, 교재 25쪽으로 잠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1학기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교재 25쪽을 보면서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25쪽을 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 1학기 때는 동아시아 수업을 한 페이지도 안 듣던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네, 본인이 해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 교재 25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교초의 발행이라고 해놓고 교초 옆에 가르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초는 종이돈이었어요. 자, 왜 몽골 제국 시기에 종이돈을 만들었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은 교역이 발달하면서 단일 화폐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몽골 제국 시기에는 이 비단길을 통해서 동서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편하게 사고 팔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물론 그 이전에 지폐인 교초를 만들기 이전에도 공통화폐, 단일화폐로 사용되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금, 은, 비단 같은 것들이었어요.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 있는 재물들이었죠. 자, 문제는 금이나 은이나 비단 같은 것들이 어떠했다는 것이에요? 부피도 크고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들고 다니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들고 다니기 좋은 뭘로 만든 돈? 종이로 만든 돈, 지폐인 교초를 발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이 교초라고 하는 것이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는 까닭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폐를 가지고 가면은, 교초를 가지고 가면은 몽골 제국 전역에서 무엇과? 금 또는 은과 교환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교초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느냐? 금 또는 은, 교환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몽골 정부는, 몽골 제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나 은만큼만 발행할 수 있는 돈이 바로 교초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조금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그런데 14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몽골 제국은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1학기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요, 요런 얘기를 했어요.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요, 약탈 경제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껴 쓰고 저축하고 그런 개념들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몽골 황실을 중심으로 사치와 낭비를 일삼다 보니 결국에는 나랏돈이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한 만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단 돈을 찍어내고 보는 겁니다. 그죠? 교초를 남발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돈을 일단 찍어냈다. 교초를 남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초는 얼마만큼 찍어낼 수 있는 돈이다?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찍어낼 수 있는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발했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보다 더 많은 양의 종이돈을 일단은 찍어냈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물가가 비싸지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교초를 가지고 가도 금과 은이랑 교환을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교초를 금과 은이랑 교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뭐에 불과합니까?
돈이 아니라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져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몽골 제국 원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1학기 때 배웠는데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있죠. 그죠? 자, 다시 37쪽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원나라 말에 교초가 남발되어서 그 교초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었다라는 게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초로 물건을 사고 팔고 교초로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들 이제는 뭐라고 생각할까?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종이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실질적인 가치를 갖는 것들로 해야 되겠다. 내가 재산을 쌓아둘 때도 실질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왜냐면 종이도 언제 쪼가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지? 자, 그러면서 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교초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밑주십시다. 은의 가치는 어떻게 되었다?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급등하게 돼요. 그죠? 교초가 한꺼번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은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은의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폐로 사용해야 할 은의 가치가 너무 높아지게 됨에 따라 명나라 초기에는요. 돈으로 써야 되는데 은이 너무 부족해. 은이 너무 비싸. 요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명나라 정부 초기에서도요. 일단은 좀 지폐를 쓰는 게 어떨까 하고서는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보초라고 하는 지폐를 발행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 명나라가 발행한 보초라고 하는 지폐를 썼을까 안 썼을까? 안 썼어. 왜 안 썼을까? 그렇죠. 원나라 때 이미 교초를 썼다가 종이돈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걸 봤어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보초라고 하는 걸 쓸까? 안 썼겠죠. 그죠? 그리고 명나라 정부도 보초를 계획 없이 막 남발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로 거래할 때 뭘 계속 선호했다? 은을 사용하기를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명나라 중기 이후에 가게 되면은 민간 거래에서부터 밑주십시다. 은의 사용이 점차 어떻게 되어가기 시작하였다? 은의 사용량이 확대되어 가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명나라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울 텐데요.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은 은 역시 사용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교환 단위인 교환 가치인 밑주십시다. 은의 사용량도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명나라, 청나라가 무엇으로 가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은본이 경제체제로 가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중국에서 점차 은의 사용이 확대되고 보편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 은의 사용을 결정적으로 확대시킨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밑줄 칠게요. 조세의 은납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조세의 은납화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요? 조세의 은납화란 세금을 은으로 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세금을 은으로 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볼게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은 경제가 진전되었다. 그러면서 밑줄 치겠습니다. 세금의 항목과 종류가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명나라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은의 사용이 더욱더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은 경제의 진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세금의 종류와 항목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금의 종류와 항목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요. 원래 명나라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농업 기반 사회였어요. 물론 이후에도 농업 기반 사회이긴 합니다만은 상공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 국가에서 생산되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농업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세금 제도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까?
농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명나라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농업 이외에도 상공업에서도 상당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나라는 거기에다가 또 뭘 매겨야 돼요? 세금을 매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농업에다 매기는 세금 외에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세금, 새로운 항목의 세금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걷기가 어땠을까? 어려워졌어요. 세금 제도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자, 그래서 명나라 때 이후 명나라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이 복잡해진 세금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우리 이미 배웠어요. 뭐였나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일조편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조편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일조편법 무엇이었느냐 배운 기억이 나나요? 전혀 안 나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중간고사를 봤으면 이미 복습을 하고 있었을 텐데 중간고사를 안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 학기 때 배운 내용인데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자, 우리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요. 전해지 그만 자! 내가 영상 촬영하는 중이라서 이름을 안 부르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름이 노출이 됐네. 나중에 편집해줄게. 편집 안 해도 되지? 자, 일조편법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었냐면요. 요런 내용 우리 배웠습니다. 뭐였었느냐? 중간에 편집 어떡하지? 괜히 이름 불렀네. 다시 찍어야 되나? 그냥 들어도 돼요. 그래? 괜찮아? 미안해.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명나라의 상황 좋았다 그랬나요? 나빴다 그랬나요? 나빴다 그랬어요. 왜 나빴다 그랬나요? 북로 남매가 침략을 하고 환관들이 날뛰면서 정치가 혼란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한 어떤 명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이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성법이라고 하는 걸 시행했어요. 그죠? 관료들의 업적을 엄격하게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었고 또 세금 제도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면서 실시한 법이 바로 일조편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일조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금 제도의 개혁이었냐면은 지나치게 많아지고 복잡해진 이 세금 제도를 단순화시킨 거였어요. 그죠? 자, 여러 종류의 세금 다 일일이 계산할 거 없다. 딱 두 가지로 정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정리했나요? 지세와 정세로 정리를 했어요. 어차피 모든 경제적 가치는 땅과 땅에서 일하는 성인 남성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세금도 어디에다가 매기면 된다? 땅과. 그죠? 그리고 성인 남성에게만 매기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토지에 매기는 지세와 성인 남성 한 명당 매기는 정세 이 두 가지만 세금으로 걷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일조편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세금을 내기도 쉽고 걷기도 쉽게 만들었고 땅이 없는 사람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세와 정세를 뭘로 내게 했어요? 은으로 세금을 내게 한 것이 바로 이 일조편법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세금 돈으로 내는 게 편하냐, 쌀이나 비단이나 노동력으로 내는 게 편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뭘로 내는 게 편해요? 돈으로 내는 게 편해요. 그죠? 당시 명나라 사람들은 은을 돈처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내라, 곧 은으로 내라라고 한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조편법에서 세금을 은으로 내라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명나라 정부가 은이 화폐임을 그죠?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죠? 밑주십시다. 명나라에서 은이 명나라의 공식적인 화폐로 정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고요. 맨 아래쪽으로 내려와 봅시다. 맨 아래쪽으로. 자, 이제는 세금을 은으로 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건 농사를 짓는 사람이건 물건을 사고 팔 일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모두 다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잖아. 그지? 은으로 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늘어났어요. 많아졌어요. 은의 사용량도 어땠을까? 많아졌어요. 그죠? 은을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은의 가치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은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밀주십시다. 결과 중국의 은 사용량, 은의 수요, 은의 가치 모두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은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땠을까? 비쌌던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디에다가 은을 파는 게 제일 남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은을 파는 게 제일 남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상황은 명나라에 이어서 청나라 때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사회 경제적인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세금 제도의 변화가 하나 더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른바 지정은제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1조 편법의 내용을 약간 수정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청나라 때 지정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시행된 까닭은 무엇이며 어떠한 세금 제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정은제예요. 지정은제. 자, 배경은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느냐?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식량 생산의 확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항로 개척 이후에 감자,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식량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먹을 게 많아지면서 인구도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강희, 옹정, 걸륜이라고 하는 3대에 걸친 전성기가 20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쟁도 주변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았고 나라도 무척이나 평화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한다. 물론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느냐? 묻혀줍시다. 무산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어요. 무산자가 뭔가요? 무산자. 그렇죠. 재산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무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농업사회니까 토지, 땅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땅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 농사 짓지 못했던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개간이라든지 주변 국가에 대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추가적인 땅을 확보해 나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개간이나 전쟁을 통해서 땅을 확보하는 속도가 빠를까? 인구 증가하는 속도가 빠를까? 인구 증가하는 속도가 월등히 빨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났는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 뼘을 가지지 못한 무산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성인 남성이니까 정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게다가 어떤 문제도 있었느냐? 또 하나 비추칠게요. 탈세를 방지해야 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자, 무산자인데 정세를 내야 돼. 낼 돈이 없어. 안 내면 혼나.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죠. 도둑질 하거나. 그죠? 자, 그러면서 정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국가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하지만 사람은 도망다닐 수 있지만 땅은 도망다닐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 것이냐? 지정은제는 밑줄칠게요. 정세를 지세에 포함해서 토지세만 은으로 징수했다라는 겁니다.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서 토지세로만 징수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자, 1조 편법 하에서는 지세 100, 예를 들어서 지세 100, 정세 100 요렇게 걷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정은제가 시행이 되면서 어떻게 걷다라는 거예요? 지세는 200 거고 정세는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서 지세만 걷었다라는 겁니다. 지세만 뭘로? 은으로 내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제도가 바로 지정은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정은제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을까요? 나쁜 제도였을까요? 좋은 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고, 그죠? 정세도 안 내도 되겠지. 훨씬 더 공정한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세금에 대한 부담도 더 줄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탈세를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로 들어오는 세금의 수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죠? 인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미쳐줍시다. 인구와 세금 수입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게 바로 지정은제예요. 인구는 왜 증가했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정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았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어떤 의미가 더 크냐? 지금까지는 아들을 낳아놓고도 나라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무지무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금 내야 되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나라에다 신고를 해도 세금 안 내도 돼요, 그죠? 그래서 통계상의 인구가 급격하게 또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게 지정은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조편법과 지정은제 둘 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명나라나 청나라 둘 다 세금을 뭐로 내겠다? 은으로 내게 했기 때문에 은의 사용량이 많았고 은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은의 가치가 어떠하였다? 올라갔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쌌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넘어갑시다. 38쪽에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50분에 끝나나요? 할 수 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파이팅. 자,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실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 상인들이 동아시아에 오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교역은 상당히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늦추십시다. 은이 국제통화로 활발하게 유통되었어요. 자, 오늘날 대표적인 국제통화 뭔가요? 오늘날 나라와 나라끼리 물건 사고 팔 때 쓰는 거? 달러예요. 미국 돈 달러죠. 그죠? 마치 오늘날 달러처럼 은이 국제통화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활발하게 유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매장량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웠다시피 명나라 청나라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금을 은으로 내는 조세의 은납화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게 되면서 늦추십시다. 중국 내에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은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은의 가치도 어떻게 되었느냐? 비싸졌습니다. 유럽에 비해서 중국의 은값은 약 2배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은요. 중국과 유럽을 비교해 보자면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냐면은 1대 6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 6상자가 있어야 금 한 상자를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유럽에서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냐면은 1대 10이었어요. 은 12상자가 있어야 은 한 상자를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 12상자를 가지고 있는 유럽인이 중국으로 오게 되면은 금 몇 상자를 살 수 있나요? 2상자를 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 은을 가장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 중국이었던 겁니다. 그죠? 단순히 옮기기만 해도 2배의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생산된 은을 확보한 사람,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된 은을 확보한 사람 모두 어디로 가게 된다? 그렇죠. 믿주십시다. 국제은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명 또는 청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명나라 또는 청나라를 뭐라고 불렀느냐? 은의 무덤이라고 불렀어요. 왜 은의 무덤이라고 불렀을까? 자, 무덤에 들어간 사람 다시 나온 거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고 해서 은의 무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청나라가 아편을 사면서 은이 빠져나갔으니까 경제적인 혼란이 얼마나 컸을지도 짐작이 가죠. 자, 당시 중국에서 은은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느냐? 은괴, 은덩어리의 형태로 사고 팔았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사고 팔았던 은덩어리의 모습을 따서 그 은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마제은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제은. 오른쪽에 선생님이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마치 말의 발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제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말의 발굽처럼 생기게 되었냐면은요, 요렇게 은 덩어리를 녹여서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굳히기 전에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주조소, 이 은괴를 만들어낸 주조소의 인장, 도장을 위해서 눌러 찍었어요. 은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우리 어디서 만든 거다라고 도장을 눌러 찍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찍으면서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가 이런 모양의 은 덩어리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요게 말 발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제은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마제은의 형태로 사용이 됐는데 요거는 규격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만드는 곳에 따라서 순도, 얼마만큼의 순수한 은이 들어갔느냐, 크기나 부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제은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자를 열어보고 마제은을 꺼내서 부피와 순도를 측정하고 그 가치를 계산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거래하기가 편했을까 불편했을까? 불편해요.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몇주 칩시다. 16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서양의 규격화된 은화가 유입이 됩니다. 규격화된 은화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일정한 순도와 부피로 만든 은 코인, 은 동전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사용하기가 어땠을까요? 편리했어요. 그러면서 널리 중국 내에서 유통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중국의 은 유통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은 유통 그리고 일본의 은 유통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 좀 늦어도 들어줘서. 혜진이